3만 피트 상공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일을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국제선 비행기 안에서 한 여성 승무원이 갑자기 유니폼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앉아있던 남성이 바로 그 항공사의 대표였다는 사실입니다. 승무원은 울고 있는 아기를 자신의 품에 안더니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그들의 과거에 얽힌 진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국제선 터미널이 저녁 8시에 분주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런던행 국제선 항공기가 이륙 준비를 마치고 승객들을 태우고 있었어요. 1등석 3회의 좌석에 앉은 이준혁은 생후 4개월 된 아들 준우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8세의 나이에 항공사 부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그였지만 지금은 한없이 무력한 아빠일 뿐이었어요. 2달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준혁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준우를 돌보는 일은 그에게 가장 큰 시련이었어요. 아기는 분유를 거부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어댔거든요.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준우의 울음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승무원 휴게실에서는 박유리가 동료들과 함께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7세인 그녀는 5년 차 수석 승무원으로 어떤 상황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기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 달 전 유산을 겪은 후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거든요. 유리야, 얼굴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후배 승무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답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아랫배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권했지만 경제적 사정상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기내에서 준우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준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기를 달래려 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중얼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시끄럽네요. 승무원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승객이 불쾌한 표정으로 불평했어요. 유리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등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기를 안고 절망에 가까운 표정을 짓고 있는 젊은 남성을 발견했어요. 준우의 울음소리와 입술을 빠는 모습, 작은 주먹을 쥔 채 몸을 비트는 움직임을 보며 유리는 직감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승무원으로서의 경험과 최근의 아픈 기억이 겹치면서 특별한 해결책이 떠올랐어요. 갤리로 돌아온 유리는 동료인 김수진과 마주쳤습니다. 25세의 수진은 같은 수석 승무원이면서도 유리를 나이벌로 여기고 있었어요. 1등석이 시끄럽네요. 뭐가 문제예요? 수진이 차가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리는 아기가 계속 울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자신이 마음속으로 떠올린 해결책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 방법이 너무나 파격적이었거든요. 다시 1등석으로 향한 유리는 준혁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준우의 울음소리는 이제 기내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고 다른 승객들의 시선도 점점 차갑게 변하고 있었어요. 고객님, 혹시 아기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유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준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내는 2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준혁의 한마디에 유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혼자서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돌봐야 하는 이 남자의 처지가 얼마나 막막할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나요? 유리가 물었고 준혁은 분유로 바꾸려고 했지만 잘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갤리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조용한 곳에서 아기를 달래보겠습니다. 유리의 제안에 준혁은 주저하지 않고 따라 나섰어요.
이미 다른 방법은 모두 시도해본 상황이었고 경험 많은 승무원의 도움이라도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갤리에 도착한 유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유니폼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뭘 하시는 거예요? 준혁이 황급히 말을 꺼내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격렬하게 울어대던 준우가 마법처럼 조용해진 거예요. 아기의 작은 입술이 유리를 찾아 움직이더니 곧 안정된 숨소리를 내며 편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오직 준우가 편안하게 숨쉬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준혁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움이 앞섰습니다. 낯선 여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2달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평온한 모습을 보여준 적 없는 준우의 얼굴을 보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유리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기의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가슴을 통해 전해지면서 1달 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작은 생명을 돌볼 수 있다는 기쁨도 함께 느끼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최근에 아기를 잃었어요. 몸이 아직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유리의 담담한 고백에 준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여자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갤리 입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수진이 상황을 목격하고 경악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차가운 비난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미쳤어요? 기내에서 이런 짓을 한다고요? 수진의 날선 목소리에 유리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준우를 보호하듯 더욱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아기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랬습니다. 유리가 변명했지만 수진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승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다른 승무원들도 하나둘 갤리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갤리를 가득 채웠어요. 저기 유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기내에서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유리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하지만 품 안의 준우가 여전히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준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그만하세요. 준혁의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갤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이분은 제 아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시비 걸지 마세요. 수진이 준혁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등석에 앉아있던 승객이 바로 자신들의 부사장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몰라봤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허리를 숙였지만 준혁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이 제 아들을 돌봐주고 계시는데 왜 방해를 하는 거죠? 준혁의 말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갤리가 조용해지자 준혁은 유리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준우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유리의 품에서 쉬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이 아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힘들지 않으세요? 준혁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유리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걱정해주는 이 남자의 배려심이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유리는 정기적으로 갤리로 와서 준우를 돌봐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도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준혁은 유리의 능숙한 육아 실력에 감탄했고 유리는 준혁의 진실한 마음씨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준혁이 준우를 트림시키는 유리의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항공사에서 일하다 보면 아기 승객들을 자주 만나게 되거든요. 유리가 대답했지만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어요. 경험이 많으시구나. 준혁이 더 이상 묻지 않는 배려를 보여주자 유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우가 유리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든 모습을 보며 준혁은 지난 2달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경험했어요. 유리 씨 덕분에 준우가 이렇게 편안해하는 모습을 처음 봐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리는 잠든 준우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정말 예쁜 아기예요. 준우라고 하셨죠? 네, 아내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유리는 그의 슬픔을 읽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준우를 더욱 조심스럽게 안으며 이 작은 생명에게 엄마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을 가로지르며 순항하는 동안 켈리는 준혁과 유리만의 작은 세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우는 유리의 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두 사람은 그 평온한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준우의 작은 손가락이 유리의 옷깃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뭐가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우가 이렇게 편안해하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아니,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많이 그리우시죠? 유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준혁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매 순간이 힘들어요. 특히 준우를 돌볼 때면 제가 얼마나 무능한 아빠인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준우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어요. 유리의 따뜻한 위로에 준혁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과 함께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슬픔이 고여 있었어요. 사실 무서워요. 제가 준우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아내 없이 이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있을지. 준혁의 고백에 유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준우를 더욱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아내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유리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에 잠시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준우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매일 배에 이야기하고 태교 음악도 들려주고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오히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교통사고였어요. 준우 출산한 지 1달 만에 정말 갑작스럽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준혁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유리의 진심 어린 위로에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오직 준우의 고른 숨소리만이 갤리를 가득 채웠어요. 유리 씨는 어떠세요? 가족이 있으신가요? 준혁이 화제를 돌리려는 듯 물었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녀는 준우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는 혼자예요. 가족이 없으시다고요? 있긴 하지만 연락하고 지내지 않아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최근에 아기를 잃었어요. 유리의 고백에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그동안 놓쳤던 슬픔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유산을 했어요. 유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기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이 낯선 남자에게만큼은 자신의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임신 6개월이었어요. 이미 이름도 지어놨고 작은 옷도 사놨는데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기 아버지는요? 준혁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유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도망갔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결혼하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이 견디지 못했나 봐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준혁의 진심 어린 위로에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상황이었지만 상실의 아픔이라는 공통점이 이들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우를 보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유리가 준우의 작은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걸 제가 줄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저에게는 선물 같았어요. 준혁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 끝나고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내에는 착륙의 설렘보다는 묘한 아쉬움이 흘렸어요. 준혁은 유리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준우를 바라보며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려야겠네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말하며 준우를 준혁에게 건네주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준우가 몸을 뒤척이며 유리의 옷을 꼭 붙잡았습니다. 마치 헤어지기 싫다는 듯이 말이에요. 정말 고마웠어요. 준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도움이 되어서 기뻤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은 마음과 선을 지켜야 한다는 이성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색한 침묵 속에서 준혁이 먼저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준우 잘 키우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락처 한 번 교환하지 못한 채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런던에서 머문 일주일 동안 준혁은 계속해서 유리를 생각했어요. 준우는 다시 예전처럼 울어댔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유도 거부했고 아무리 달래도 보채기만 했어요. 준혁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14시간 동안의 평안함이 단순히 배고픔 해결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편에서도 준우는 계속 울어댔어요. 이번에는 유리가 없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이 도와주려 했지만 준우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준혁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준혁은 결심했어요. 유리를 찾아야겠다고 말이에요. 항공사 부사장이라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그녀의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회사 인사 시스템에서 유리의 기록을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5년 전 파리행 항공편에서 발생한 기내 의료응급 상황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유리였던 것이에요. 당시 심장마비로 쓰러진 승객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사망한 사건이었어요. 준혁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경영진 회의에 참석했었고 회사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개인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결정에 반대하지 못했던 기억이 났어요. 유리는 그 일로 징계를 받았고 승진에서도 계속 제외되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준혁이 중얼거렸지만 모든 기록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자신이 사랑하게 된 여자가 바로 회사가 희생양으로 만든 그 사람이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준혁은 용기를 내어 유리에게 연락했어요.
놀란 유리는 처음에는 만나기를 거부했지만 준우 때문이라는 말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렸어요. 준우는 어때요? 유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런던에서 돌아온 후 계속 우리 씨를 찾고 있어요. 준혁의 대답에 유리의 가슴이 아려왔어요. 부탁이 있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우를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준혁의 제안에 유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급여는 현재 받으시는 것의 2배로 드릴게요. 장기 휴가를 내시고 제 집에서 준우를 전담으로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유리는 망설였어요. 마음으로는 준우를 돌보고 싶었지만 그것이 올바른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준혁이 배려심 있게 말했지만 유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사흘 후 유리는 항공사에 무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놀라워했어요. 정말로 하시겠다고요? 인사팀 직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지만 유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준혁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 도착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40층 펜트하우스에 웅장한 규모의 유리는 잠시 압도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혁이 준우를 안고 현관에서 유리를 맞이했어요. 준우는 유리를 보자마자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팔을 뻗었습니다. 준우야, 유리 이모가 왔네. 준혁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준우가 더욱 기뻐하며 옹알거렸어요. 유리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방은 이쪽이에요. 준혁이 유리를 안내한 곳은 준우 방 옆의 게스트룸이었어요. 침실과 욕실, 작은 거실까지 갖춘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방을 주셔서 죄송해요. 유리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준혁은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어요. 그날부터 유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준우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수유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준우는 유리의 품에서 유독 편안해했고 밤에도 거의 울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던 준혁도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저녁에는 준우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익명의 글이었습니다. 기내 승무원의 충격적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유리가 기내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왜곡된 내용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글 마지막에는 과거 사고를 일으킨 문제 승무원이 부사장을 꼬셔서 펜트하우스에 입주했다는 악의적인 추측까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유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예전 동료의 전화에서였어요. 유리야, 인터넷 봤어? 너에 대한 글이. 동료의 당황한 목소리에 유리는 급하게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연관 검색어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어요. 수십 개의 기사와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승무원의 도가 넘은 서비스, 기내에서 부사장을 유혹한 승무원, 기내 성추행 논란 등 자극적인 제목들이 유리의 눈을 어지럽혔어요. 댓글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정말 역겹네. 기내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과거에도 사고 쳤으면서 또 이런 일을.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하는구나. 유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어요. 기자들이었습니다. 박유리 씨죠? 혹시 인터뷰 가능한지요? 사실관계 확인차 연락드렸는데요. 유리는 핸드폰을 꺼버렸지만 아파트 앞에는 이미 몇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경비실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한데 기자분들이 많이 와서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유리는 외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버렸어요.
준우는 주변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느끼는 듯 자주 울었고 유리의 마음도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가장 힘든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들마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간혹 오는 메시지들도 차가웠어요. 언니, 요즘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설마 정말로 부사장님이랑 그런 관계는 아니죠? 의심과 호기심이 섞인 시선들이 유리를 짓눌렀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더 심한 소문들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리가 과거 사고를 빌미로 준혁을 협박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어요. 밤늦게 준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유리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준혁 씨. 유리의 떨리는 목소리에 준혁이 깜짝 놀랐어요. 그는 이미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리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해결할게요. 준혁이 다가가려 했지만 유리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슴으로 부사장을 유혹한 승무원,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하는 여자라고 해요. 유리의 말에 준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달라져요? 유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5년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겠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런데 지금 봐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유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준우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돌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네요. 유리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준우는 저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유리 씨, 제발. 내일 짐 정리해서 나갈게요. 유리의 단호한 말에 준혁이 절망했습니다. 어디 가실 건데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유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유리는 조용히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으면서도 계속 준우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아팠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준혁이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에요. 유리가 가방을 메고 일어섰어요. 준우한테는 이모가 여행을 떠났다고 해주세요. 나중에 컸을 때 저에 대한 나쁜 기억만 남지 않도록. 유리의 배려에 준혁의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유리 씨, 저는 정말로 당신을. 그만해요. 유리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랑한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게 유리는 준혁의 곁을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준혁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어요.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은 전 임직원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5년 전 사건의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유리는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잘못이었고 저를 포함한 당시 경영진 모두의 책임입니다. 준혁의 용기 있는 사과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여론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댓글들도 유리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제서야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현재 유리와 준혁 그리고 준우는 다시 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진정한 사랑이 승리한 거죠. 여러분은 준혁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한 그의 행동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너무 늦은 사과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